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명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황준영 선생입니다. 저는 이차함수 문제를 풀 때 꼭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나중에 배울 수학 1, 그 다음에 수학 2, 나아가서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능력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는 2차 함수 단원부터는 쉬운 문제일수록 그래프를 그리면서 푸는 연습을 시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뭐부터 해야 하지? 라고 헤매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래, 그래프부터 그려보자 라고 문제를 분석하는 첫 단추를 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2차 함수 문제 꼭 그래프 그려야 하나요? 친구학원 선생님은 그래프를 안 그리고 빨리 푸는 방법만 암기해서 계산을 빠바박 해서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좀 더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이들과 그리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죠. 대학을 가기 위해. 두 번째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고요. 세 번째는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라는 말고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라고 말고는 또렷한 목표가 생각나질 않습니다. 사실 평범한 대학을 가려면 수학 공부 안 해도 돼요. 수학을 안 하더라도 다른 점수들을 이용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평범한 대학은 갈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서울 중상위권,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이 수학 공부가 아주 필수 과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학 점수, 좋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학 점수는 아주 높은 점수가 되겠죠. 그런 점수는 단순히 암기와 계산만으로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암기하고 있고 계산만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만 맞춰가지고는 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수학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문제를 암기해서 풀거나 계산만 잘해서는 안 되고요.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석을 할 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맞춰야 비로소 좋은 대학이 요구하는 수학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친구학원 선생님, 2차 함수 문제를 그래프는 그리지 말고 그냥 바로 계산 때려가지고 빨리 풀자. 알려주는 그 그래프 안 그리고 빨리 푸는 방법은 푸는 방식을 암기해서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유추해보고, 그래프를 그려보고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렇게 그려지니까 꼭지점 여기에 있으므로 최소값은 얼마겠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올라가는 그래프구나. 라고 이렇게 유추해보고 가정해보며 푸는 것은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거나 그래프를 안 그리면서 푸는 방법이나 푸는 속도가 막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실수 정말 무섭죠. 이 실수를 확연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이 문제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이 시각화를 시키면 우리 뇌에서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제 버튼을 우리가 글자로 써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콘이라고 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죠. 그럼 우리는 얘들을 딱 보더라도 딱 보자마자 아, 얘는 카톡이구나. 아, 얘는 문자구나. 얘는 전화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알 수 있듯이 항상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시각화 시켜야 됩니다. 네, 이 얘기는 좀 많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이거죠. 네.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는데요. 이 파트가 학교 교과서에서 개념을 가르쳐 주는 것과 학원에서 개념을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명인중학교 2학년 일반 수학 수업입니다. 선생님은 연립 1차 방정식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예시를 듭니다. 여러분, 토끼와 닭이 있는 농장에서 농부는 토끼가 몇 마리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네, 농장이 있는데 토끼가 있고요. 네, 닭이 있습니다. 각 동물의 다리 개수와 머리 개수를 세어보았는데 다리 개수의 합이 총 30개였어요. 다리 개수의 총합이 30개였고요. 머리의 개수의 합은 총 10개였어요. 네, 머리의 개수의 합이 총 10개였습니다. 자, 이때 토끼는 몇 마리였을까요? 라는 문제를 예시로 가져옵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이 문제의 풀이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표를 하나 그려서 토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닭 머릿수 그 다음에 다리수를 찾는 거죠. 토끼는 다리가 이제 4개 있고요. 닭은 다리가 2개가 있죠. 자, 그래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토끼의 머리가 3개, 그럼 닭은 자연스럽게 7개가 되겠죠. 총합은 10개가 될 거고요. 토끼가 3마리 쓰면 다리는 12개, 닭은 14개가 돼서 26개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다리가 30개라고 했으니까 26개는 30개보다 더 적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토끼를 3마리라고 했더니 다리가 더 적게 나왔네? 그러면 토끼의 마리수를 더 늘려보자. 또 다시 새롭게 가정을 해보고 유추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시도를 해봅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 시도를 또 해보는 거죠. 오케이, 좋아. 토끼가 4마리, 닭이 6마리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토끼의 다리수는 16개, 닭의 다리수는 12개가 되니까 총 다리수는 28개로 30개가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좋아. 한 번 더. 토끼는 5개, 닭은 역시 5개. 머리가. 그러면 다리는 20개, 닭의 다리는 10개가 되어서 총 30개가 되죠. 아, 토끼의 마리수는 5마리이구나. 지금 이 방법은 처음에 토끼의 수를 3마리로 가정을 하고 다리 개수를 유추해 본 뒤 그 결과값을 분석해서 틀리다는 것을 알았고요. 다시 가정을 해서 또 토끼의 마리수를 수정을 한 후 문제 정답을 찾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생들이 있죠. 선생님, 저 문제 뭐 저렇게 풉니까? 이러면서 선생님의 설명이 지루하다며 혼자 문제를 풀기 시작한 김똑똑 학생이 있어요. 김똑똑 학생. 이 김똑똑 학생은 학원에서 선행으로 배운 연립 1차 방정식 푸는 방법을 암기하고 있어서 이 모르는 문제를 x, y 미지수로 두고 멋지게 이렇게 풉니다. 자, 토끼의 마리수 x, 닭의 마리수 y, 둘을 더했더니 10개, 다리수 4개, 4x, 오케이, 2y, 이거는 30. 이렇게 해서 2로 약분을 해주면 2x 플러스 y는 15가 됐고, x 플러스 y는 10이니까 얘 2개를 빼서 샥샥, x는 5. 토끼 5마리 이렇게 바로바로 풀 수 있잖아요, 선생님. 자, 학교 선생님이 이걸 몰라서 이렇게 알려주지 않은 건 아니겠죠. 네.
이 해설에서 이 수학 공부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수학은 가정을 하고 유추를 하여 문제를 풀기 위한 시도를 해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통한 수학적 사고력 향상이 목표인 학문입니다. 암기하고 있는 이 짜맞춰진 틀 안에 값들만 쇽쇽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잘하는 것이 수학 공부의 목표가 아니며, 이렇게 공부해서는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똑똑 학생은 이런 수학 선행으로 수학을 잘하게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뺏겨버린 것입니다. 그저 진도만 빨리 나가는 것은 수학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학생에게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수학 공부의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저희는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 것이죠. 최근 학생들과 수업해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문제를 풀어보려는 시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시도를 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특정한 문제를 풀기 위한 틀을 암기해서 그 숫자들만 집어넣어서 풀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조금만 문제를 꼬아서 내도 문제를 풀기 위한 틀에 적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저 모르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가정과 유추를 해보지 않고 질문만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들 분석해서 알려주면 선생님, 제가 아는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네요 하면서 아주 놀라워합니다. 진도만 나가는 선행학습은 학생들에게 생각하고 고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가는 가장 안 좋은 수학학습입니다. 선행을 나가더라도 스스로 고민하면서 풀 수 있게 기다려주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학생이 스스로 분석할 수 있기까지는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별 맞춤 수업을 통해 일괄적인 수업이 아닌 학생 개인에 맞춰 문제를 분석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수학적 사고력이 탄탄해질 수 있도록 맞춤 수업을 받아야 수학 공부하는 첫 번째 목표인 좋은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되는 수학 공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생은 암기하고 있는 것을 그냥 때려 박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A라고 해서 얘가 크면은 B는 작아지겠네? 이런 식으로 가정도 해보고 유추도 해보고 그러면서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A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B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시도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방식, 분석해서 풀어나가는 방식을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잘하는 것. 물론 계산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계산만 잘해가지고는 수학을 잘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스스로 분석하며 분석하며 풀어나갈 때 진정으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것이며,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요구하는 그래프를 그려라, 문제의 조건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렴 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수학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탄탄하게 키우기 위한 밑거름입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빨리 안 풀려서 답답해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스스로 가정하고 유추하여 시도해보는 방법이 익숙해졌을 때는 탄탄한 수학적 사고력을 갖춘 학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